크게 책이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열정과 기질이라는 하워드 가드너의 책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화 선생님이 그 책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맨 앞에 그 책이었고, 그 다음에 캐럴 듀역의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이런 책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제 얘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할 거는 도전과 실천, 소통 이 세 가지 방법과 몇 가지 생각 도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이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원래 좋아했던 게 이게 다이버엑스라고 이게 이제 그 뭐죠? 오즈, 그 가면 라이더 오즈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쓰는 칼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사줬어요. 여기 언제 되면 크리스마스 때 제가 원하고서. 그 다음에 생일날 이걸 사줬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오즈가 변신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가질 때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거 사주니까 이거 안 보고 이 자부심 가진 얼굴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줘야만 본성적으로 아이들은 새로운 걸 주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아빠보다 더 좋아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늦게 일어나는 아이인데 6시에 일어나서 이걸 딱 차고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요. 저도 굉장히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은 순진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뭔가 새로운 걸 주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언제 행복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언젠가 봤더니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근데 그 새로운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취했을 때는 더 크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보다는 내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남한테까지 이어졌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내가 남한테만 주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긴 하는데 그거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희생이라고 하죠. 그런 희생들은 사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희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복이란 뭘까 했을 때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다. 근데 그 누구의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단은 먼저 이런 주제의 출발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창의성이란 뭐냐?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지만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의 새로움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의 출발이 일단 발상의 전환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성냥갑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4개, 삼각형 4개 만드는 방법 아세요?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4개, 이거 잘못 잡았네요. 이게 좀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 위에 있었고 밑에 있었는데 예, 창원이 좀 덥긴 했나 봅니다.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늘 아침 일찍 왔는데 저 올 때는 비가 엄청 와서 안 좋았거든요. 원래 가족끼리 여행을 옵니다. 제가 올 때는 차를 가지고 여행을 오는데 오늘은 못 왔습니다. 가족들이 안 가고 싶다고 그래서 비 우중충하게 떨어지고 해서 안 오셨다고 해서 혼자 왔는데 보니까 이게 얘도 더위를 먹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익숙한 것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것을 연습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 이제 워크숍 시간에 제가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관찰의 핵심은 주의 있게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익숙한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경험이 뭐죠? 정보를 어디로? 그렇죠. 예, 시각입니다. 시각에 의존하는 정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감각을 벗어나는 연습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뭘까요? 네? 많이 보신 그림이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게 이제 작가가 피카소고요. 황소몰입니다. 가격은 300원인데 제작비는 0원이었습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자전거에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괜히 이걸 준비했네요. 이건 오브제라는 기법입니다. 그죠? 근데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똑같은 걸 봐요.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걸 발견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를 보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즉 사고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영재 교육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 영재 교육 프로그램 할 때 맨 처음에 했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 처음에 넣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발상의 전환이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때 하는 거거든요. 거의 한 몇 개 안 됩니다. 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형 안을 노란색이 안 계시니까 까만색으로 한번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시면 좋겠죠. 근데 제 예상을 거의 다 안 벗어나시네요. 예. 자, 잠깐 보실까요? 많이 칠하셨죠? 자,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부분 선생님들 잘 보시면 요 안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거의 이 안에 벗어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앞에서 제가 봤는데 거의 안 벗어나시는 분이 이상한 분이죠. 왜 안 벗어날까요? 안에 넣으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안에 넣으라고 그랬지, 그 안을 안을 넣으라고 그랬지, 안을 다 넣었죠, 이것도요.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만 넣는 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의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공유하게 되냐면, 사고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에 공유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도 저를 따라갑니다. 제가 자꾸 이 틀 안에 자꾸 저를 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벗어나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합니다. 권유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협박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쫙 찍어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그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런 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면은 저학년 아이들한테 주면 이거 잘 챙겨와요. 이렇게 다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성인으로 갈수록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다 여기에 거의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그래서 이 칸을 못 벗어납니다. 이걸 이용한 검사지가 있죠. TTCT가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TTCT라고 해서 창의적 사고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검사도 선생님들한테 딱 해놓고 성인들한테 딱 해놓으면 다 이 안에서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을 못 벗어나요. 벗어난 학생은 굉장히 창의적이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 벗어난 아이들하고의 대화를 한 결과 보면 그게 저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었죠. 발상의 전환은 익숙한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경험, 생각, 감각으로부터 벗어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야만 일종의 이제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꾸 봐야 된다는,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익숙한 것부터 잠깐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이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주시죠? 그러면 스티커 주시죠?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이분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창의성 검사에 TTCT라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걸 30개를 주고서 이걸 채우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국어, 영어책, 산수책, 국기 이렇게 딱 그립니다. 이거는 창의성 검사거든요. 이거와 다를 바 없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그냥 학생들한테 이렇게 줘요. 주고선 선생님이 칭찬할 때,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을 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뭘 주냐면 여기다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전시를 쭉 해놔요. 그럼 학생들이 뭘 하게 되죠? 뭔가를 발휘하겠죠. 그냥 검사가 아니라 창의적인 검사 도구가 학교 내에서 평가 도구로서가 아니라 창의적 도구로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평가할 이걸 그려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럴 법 없이 그냥 학생이 칭찬할 때 스티커 대신 찍어주는 대신에 학생들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거기다가 자유롭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상대방한테 보여진 것들이 자꾸 전파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창의성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된다. 굳이 학생들한테 뭔가 더 플러스 해주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해서 뭔가 더 학생들이 더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자신의 새로움을 찾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찾겠죠. 선생님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의성 할 때는 더하기도 있지만 빼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 같은 경우 어떻게 주냐면 주요 색을 다 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요 색은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걸 빼면 학생들이 그걸 갖다가 그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의 창의성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런 탐험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은 자신의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거죠. 굳이 내가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이 주게 되고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TTCT 검사를 해봤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학생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 대학원생이. 근데 그분은 현직 교사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딴 전공을 했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는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제가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최인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변화입니다. 거기 하나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건데 그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감히 우리가 그런 거 아니고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조합, 통합, 융화입니다. 우리가 미래형, 21세기 미래형 인간상에 있어서 그 특징이 뭐죠? 한 분야의 전문 지식, 그 분야의 배경 관련된 상식, 그 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융합하는 능력이죠. 이 세 가지를 씁니다. 그때 말한 이것들이 들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창의성에 대해서 다른 저희 표현이 뭐냐면 발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은 건 재조명 또는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것을 보지만 남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창의성이 발휘된다. 또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적응과 도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적응해야 되고 어떨 때 도전하는데 창의성은 적응할 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주로 도전할 때 발현됩니다. 적응과 도전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냥 이대로 할까? 이대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이대로 하는 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덜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방어적인 수세를 취할 때 합니다. 왜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능력이 없을까? 평가받고 있을까? 의심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기존에 익숙한 것, 해왔던 것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입학사정관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가만히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내잖아요. 그럼 쭉 읽고 있으면 뭘 보냐면 학생은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제가 굉장한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교직이니까 당연히 리더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이런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공 담화를 계속 얘기하죠. 저는 계속 봅니다. 뭘 보냐? 얘가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는 아인가를 봅니다. 왜? 우리가 1%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1%가 있는 게 아니고요. 100%가 있고 그중에 지금까지는 계속 성공했지만 어떻습니까? 같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과는 다른 삶을 하게 되겠죠. 실패를 더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학생이 그럼 그런 과정에 왔을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고 고민하게 되겠죠. 거기서 역경을 딛고 올라가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무엇을 배운 어떤 과정을 겪었냐를 자기소개서 읽을 때 실패하는 경험이 뭔가 역경을 딛고 극복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없어졌는데 그런 항목은 학생들은 대개 보면 공부에서 어려웠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있고 내가 노력과 끈기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그렇게 어필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게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들은 건데 거기에 꼭 빠지는 게 실패입니다. 실패하면 뭐가 문제죠? 능력이 없다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용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한 번 실패했는데 난 다시 일어났다. 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재능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피드백, 너 참 능력이 있어. 너 좀 재능 있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많이 하게 되지. 너 참 노력하는 인간이다. 네가 하는 근성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왜?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로서 얘기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재능보다는 노력을 더 우선시합니다. 재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에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재능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뒤에 예를 들겠는데 재능의 덫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능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남들로부터 의심받기 시작한다 들면 그 재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능의 덫에 빠지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능력과 재능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덫에 빠져서 못 나와요. 마치
모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이게 안 하면,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낙오되는 것처럼, 낙인 찍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이 집단에 살고 산다고 그러지, 내가 어떤 노력하는 과정, 성실성,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다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약점이라든가, 내가 가진 내가 어떤 단점에 대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왜요? 너 그것도 모르니? 너 지금 나이가 나이가 오늘 45인데 45이 돼가지고 넌 아직 그것도 못하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마인드를 고착 마인드셋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쓴 거죠. 재능은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재능이라든가 능력은 사실은 변합니다. 뭐에 의해서요?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실패로부터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창의성은 뭐냐면요. 그냥 살 것이냐, 새롭게 도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영재건 일반인이건 간에요. 요 단계가 있습니다. 요 단계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재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요 때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만족할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어느 절정기에 오면은 더 이상 사회적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영역을 확장합니다. 횡으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융합하려고 그럽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냐, 자기 신을 위한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냐, 핵심이 되죠. 사라진 영재들은 대부분 여기에 집중합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길 원해요. 재능이 있는 신동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재능이 사라진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재능을 주로 많이 발휘합니다. 실제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해요. 피카소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 딱 오는 순간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벗어나는 사람이 거장이 되고 벗어나는 사람이 좀 더 다른 삶을 삽니다. 그 과정을 밝힌 사람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포용과 통찰이 뒤에 거고 열정과 기지라는 책을 앞에 썼습니다. 열정과 기질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이 다른 분야가 다른 7명의 어떤 거장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1대1 기술한 건데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조사를 합니다. 위대한 거장들을 쫙 풀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선전하다시피 남을 만족시키는 대리인으로 살았다가 어느 순간 만족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즉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창의성을 발휘하려다가 나중에 와서는 거기서 과거에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그 문화와 예술과 학문의 중심이 유럽에 있었죠. 다 어디로 갔겠어요? 영국과 프랑스로 다 넘어갑니다. 영국으로 넘어가던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과 거장들과 막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과감히 포기하는 거죠. 현재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았으면 그 나름대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그냥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과감하게 뭐를 포기하냐면은 이것부터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찬사를 받았다가 나중엔 편 이상한 소리를 다 듣죠. 다시 또 찬사를 받다가 또 이런 역경을 막 겪습니다. 그때 뭐 할 때냐?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거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시 점핑 합니다. 점핑할 때마다 항상 뭘 하게 되냐면 남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도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인수 교수님께서 칙센-위알리 교수님하고 1997년, 6년도 본인 논문이시죠. 논문할 때 미국의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60몇 명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 결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즐거워서 몰입했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가족이 자기랑 없었으면 능력이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가족 도움이 됐다. 근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족과는 별로 다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가족들이 다 자신의 일하는 거 있죠. 자기 분야에 다 도움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착취합니다. 착취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합니다. 이거 같이 집중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런 영향을 띱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성장학이나 도약일 때 항상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되게 보면은 지금 누렸던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점핑할 때 항상 그런 걸 거쳐. 그래서 재능이 사라진 인간들을 보면은 능력이 사라진 인간 영재들을 보면은 요 과정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고 바로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숙련의 시기가 존재한다. 그 주기를 억지로 짜맞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10년의 법칙에 맞춰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숙련의 기간입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야의 거장들과 자꾸 교류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들, 즉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재능이 사라진 인재와 평범한 셀러리맨의 존재, 이거 너무 좀 비약하긴 하겠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가 첫 번째 시기인데 그때는 특징이 뭐냐면 타인을 위한 재능 발휘에서 자신을 위한 재능 발휘를 넘어간다는 거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죠. 이 사람 말로 의하면. 주기적으로 오게 되고 그 주기가 나중엔 절정기에 넘었으면 그때는 영역을 확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예를 든다면 아인슈타인은 원래는 뭐였죠? 상대성 이론이죠. 양자역학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은 사실 양자역학에 더 많은 업적을 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뿌리는 어디라고 그러냐면은 자꾸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거기니까. 더 이상 개인적인 창의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사회적 창의성이 있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창의성은 사실 멈춥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창의성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찾아봤더니 10년의 법칙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비틀즈 같은 경우는 1953년에 결성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결성한 언더에서 약 10년을 굴러요. 즉 유럽에서 함부르크라든가 유럽, 스웨덴 이런 데서 막 언더 생활을 합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숙련의 시기입니다. 10년 동안 뭘 하게 되냐면 언더에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언제 뜨게 되냐면 64년부터 미국에서 첫 번째 판이 실패하고 두 번째 판부터 성공하게 되는 거죠. 약 7년 동안 성공합니다. 그러나 너무 잦은 교체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된 건 아니었다. 또 누구냐? 김연아죠. 김연아는 어떻게 찾아보니까 나왔는데요. 97년도에 입문했습니다. 거의 약 10년이 맞죠? 거의 맞춰서 일이 시작하고 지금도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마라톤을 못 뛰었어요. 마라톤이라는 거는 단거리는 뛰었다는 거죠. 한 번은 뛰었어요. 장거리는요? 장거리 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장거리를 뛸 것인가 말 것인가는 봐야 되는 겁니다. 김연아는 이제 여기서 지금 성공해서 아직도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 장거리는 뭡니까? 인생을 놓고 보는 겁니다. 김연아가 어떻게 성장할지까지 보면은 걔가 장거리 선수인지 단거리 선수인지 알 수가 있죠. 현재 한 번 점프한 겁니다. 다음 점프가 할 거겠죠. 이 김연아가 어디를 점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점프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느 학교에 그냥 간단한 교수가 돼 있다든가 이 정도면 끝인 거겠죠. 사회적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확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학교, 한국 체대라든가 어느 학교 와서 자기 명성을 가지고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얘가 또 다시 뭘 뛰어갈 거냐? 그건 이 사람이 마라톤을 가냐는 문제죠. 그럼 누가 한번 실패하면 좌절하고 누가 한번 도전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성공할까? 누구는 계속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인드셋 검사를 제가 거기다 써왔습니다. 이건 따로 뺄 수 없는 게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이 비슷합니다.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어딘가만 보시면. 물론 여기 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가민가 합니다, 저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가 고착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경험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재능과 능력이 변한다는 거죠. 여기는 무한한 성공, 무의미한 성공하는 사람들인데요. 고착 마인드셋은요. 태어난 재능과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존재다. 내 능력이 안 의심받는 그런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나의 재능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허락하지 않는 건 안 하려고. 왜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실패는 두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나눌 수가 있지만요. 성공한 실패와 영원한 실패가 있습니다. 성공한 실패는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재능에 대해서 변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실패라는 것은 좌절로 이어지고요. 능력이 없는 자가 모르는 거다. 그래서 학습이 느리다든가 공부하는 게 느리다든가 빨리 못 배우면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내 분야가 아니라고 과감히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확장하지 않거나 자꾸 딴 영역이 축소되는 거죠. 이러한 그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뭘까? 또 하나가 뭐라는 게 이제 김주환 선생이 이제 하나 끌고 나온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그 방금 나눠드린 그 보면은 뒤에 그게 회복 탄력성 검사지가 있습니다. 있죠? 보면 그게 50 몇 문항이죠? 제가 그 검사를 많죠? 원래는 저기 청소년용으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 책에 잠깐 뭐 소개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재미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왜 또 다르게 성장하는가? 누구는 이렇게 성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성장할까? 그 사업을 했던 게 하나 중에 카우아이 섬 실험이 있습니다. 조사가 있습니다. 카우아이 섬은 지금은 하와이 제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저기 관광지죠. 관광지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카우아이 섬은요, 그 외세에 또 여러 사람의 뭐라고 그러죠? 지배를 받아서 굉장히 핍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저기 슬럼가나 마찬가지야. 이걸 다 조사한 겁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 얘기했더니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기까지 무엇이 필요했을까 했더니 적극적인 지지자가 하나가 꼭 있더라. 그게 부모든 그게 친구든 주변에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는 꼭 있더라.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진 결론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좌절과 역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재미난 거는 하워드가 안으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피카소 옆에는 브라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여러 사람들 보면은 그 주변에 그 양극성을 달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좋았다 싫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무언가 성장기, 도전하는 그 시기에는 반드시 누가 존재하냐면 그 사람을 100% 믿어주는, 진심을 갖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은 반드시 있었다. 동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과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을 소개하면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할 때 이걸 반드시 합니다. 학생들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뭘 평가하는지. 나사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잠재력을 본다고 하잖아요. 잠재력 보기가 어렵습니다. 뭘 평가하느냐?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겠어요.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뚫고 온 사람을 선발해야겠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경험이 아니라 실패한 경험.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뭔가 더 계속 누적이 돼서 그것이 학습이 돼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만큼 그걸 원하는 거죠. 어떤 검사든지 간에 우리가 말하는 뭐 MBTI, MMPI, 회복 탄력성 검사 이것들은 현재 점수입니다. 내 미래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수일 뿐이지 그 다음 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노력과 또는 내가 하는 그 근성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요즘에 주테마가 뭐냐면 근성입니다. 노력과 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드리면 행복한 창의성은 성공한 실패에서 탄생합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학습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도전과 적응이라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냥 적응하면 지금과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하면 지금껏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결핍 욕구, 즉 소속감, 자존감, 또 뭐가 있지, 안전, 이러한 것들, 또 배고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포기하고 그와 일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7명의 그 거장들은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또 겪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죠.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질 않죠. 그렇게 해서 겪어가는 거죠. 확장의 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은 뭘 겪느냐?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숙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숙련의 과정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분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이미 큰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어떤 창조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숙련의 시기를 또 다른 분야와 연결합니다. 거장과 연결하고 다른 분야와 연결해서 그 분야에 또 다른 걸 내놓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 않은 거장, 이미 그 당시에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더 하느냐? 그것은 무엇인가 더 배워야만 또 노력함으로써 재력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 창의성은 다른 말 한 번 더 하면 타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남을 만족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영역을 확장한 것은 자기 만족을 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창의성에 대해서 도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오늘 계속 얘기하는데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 밖으로 나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다. 학생이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도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기반이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거였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방법적인 면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나는 학생이 뭐를 칭찬하는데, 답은 있죠, 거기에요. 답이 아니라보다는 있죠. 보통은 나의 재능과 능력보다는 노력과 근성에 대해서 더 많이 칭찬해 줘야 된다. 특히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집중해서 칭찬하게 되면 아이들이 재능의 덫이라는 곳에 빠지기 쉽다. 즉, 그 재능이 행복한 재능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그 재능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 노력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빌리빈입니다. 빌리빈이 누구냐면요. 대부분 다 뭐냐면 재능, 능력보다는 근성, 기계라고 하는 것,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나는 뭐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느냐? 100%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개 보면은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굉장히 많이 읽는데요. 딱 보면 뭐에 들어가냐면 절망적인 은상, 아쉬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얘기하냐면 결과로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수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결과는 뭐냐면 결과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둘러싸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냐면 다시는 그 일을 못할까봐, 내가 이 일을 다시 또 도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도전을 장려하려면 결과보다는 그 일을 얘가 못하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고 피드백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을까봐 두려움을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경계해야 되냐면 내가 다시 이 일을 못하게 될까봐를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할 때 수침을 느낄까요? 답을 해놓고 그랬네요. 거절과 조롱을 당할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이란 뭔가요? 다시는 그 앞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적어봤죠. 언제 안 하느냐. 이건 22개인데 제가 읽어볼 때니까 천천히 볼 때니까 마음속으로 세세요. 내가 몇 가지 잘 정하고 계신지. 저 입에 딱딱 뱉죠. 저도 많이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쉽게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아까 그걸 안 쓰냐? 씁니다. 언제 쓰면 안 되냐? 아이디어를 낼 때 쓰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기 의견을 낼 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써서, 그냥, 야, 그걸 뭐 말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그 사람들한테 뭘 주게 되고 수치심을 줍니다. 대담하게 맞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테드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테드에서 또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었어요. 거기에 그럽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이 사람의 도전하는 의식을 좌절하게 합니다. 별거 아닌 말이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전하는 태도를 꺾는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의견을 냈을 때, 그럴 때 학생들의 수치심을 주는 말, 여기 다 모아놓은 건 아닙니다만,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몇 가지 세다 말았습니다. 미안해서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둘입니다. 6살하고
저기 초등 8살. 제 장가를 좀 늦게 가가지고요. 이제 막 크고 있는데,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일단 말이 안 통하고요. 제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치심을 느껴요. 왜냐면 얘들이 제 말을 안 들어줘요. 똑같거든요. 뭐 보니까 그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죠. 제가 안 듣고 있다는 것을 그냥 딱딱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실천입니다. 사실 도전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실천이란 뭔가 가만히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 있어서 여기 이것도 티나 실리거의 책에서 갖고 온 건데요. 뭔가 한 다음에 요구를 해야지 하지 않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뒤에 이제 착각가 제가 이제 저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뒤에 가면은 형상화라는 기법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떠올려서 이미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실천과 다른 거랑 상관없이 실천과 같습니다. 근데 실천과 이거 자꾸 동떨어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한 다음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천하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실천하냐면은 집중합니다. 근데 마라톤을 뛰려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마라톤은 단기 기간 때는 뛰어요. 그러나 삶의 전체의 균형을 깨게 되면 그때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그 일을 할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보통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운동부를 4년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보통 그 운동부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경제학과나 법학과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공부를 체력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언제 관두냐? 이제 1학년, 2학년 때 했다가 3, 4학년 때 관둬요. 왜 관두겠어요? 공부를 해서 고시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아직도 다 딴 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균형을 깨요. 그냥 신림동 고시원에 간 거예요. 그 전에 운동했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끝까지 공부했던 애들은 회계사가 됐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경북대학에 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한 애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은 신에 귀한 학생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종교에 파고든 학생들 나중에 그렇게 딴 데로 빠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균형이 깨진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려면 삶의 균형을 깨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이 변화하라고 안 합니다. 1%만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화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강의하는 사람들,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확 변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거는 초보자들이고요. 해보지 않았던 사람 얘기합니다. 진짜는 뭐냐면 균형을 갖춰서 변화. 조화와 균형이 사실은 실천의 핵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수정 능력을 갖고 있어요. 즉 도전한다는 건 뭐예요? 친구가 다른 거니까 다르게 발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수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있는 겁니다. 메타인지는 자기 수정하는 능력이거든요. 자기를 자꾸 보고선 좀 더 나은 거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있는 건데, 그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해서 깨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근데 뭐냐면, 균형이 깨진 삶은 그 삶을 계속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마라톤을 뛰는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큰 변화를 주려고 하면 조금씩. 그래서 10년의 법칙과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1만 시간이 뭡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경험과 어떤 지식을 가지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김연아나 비틀즈 얘기 들었던 것도 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가 10년의 법칙이라 통용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대가들은, 거장들은 한 번에 뭐 얻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족함을 알면서 조금씩 자기 수정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학생들이 플랜을 꾹 짜서 했다. 그게 사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실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계획을 짜서 수정하는 능력이 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계획해서 실천한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계획을 자기에 맞게 자꾸 수정을 조금씩 해서 원하는 목표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계획해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기적인 마라톤이 아니라 단기적인 걸 뛸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전의 방법이 뭐냐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0년의 기간은 길다. 왜 10년의 법칙과 일반 시간이 필요하느냐? 작게 변해서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조화와 균형이다.
10년의 법칙과 1만의 시간이라는 게 왜 필요했을까? 그 많은 시간과 많은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조화와 균형을 갖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다. 이게 실천의 핵심입니다. 확 변해라. 개혁이 필요하다. 인간한테 개혁하면 큰일 납니다, 몸이. 그 다음에 하는 게 소통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어디서 갈리냐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또 미래 인간이 뭐죠? 협력하는 인간입니다. 공생하는 인간. 누군가와 같이 팀 플레이어를 해야만 창의성, 거기서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미래의 인재로서 미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행위들은 뭐냐, 대부분의 어떤 미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과업이나 성과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팀 플레이에서 나옵니다. 팀한테 나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한 게 아니라 팀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팀을 위한 창의성, 팀 창의성, 또 집단 창의성이라고 그러죠. 그거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데 컴피티션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비슷한 말입니다. 화이부동. 화 하나 동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요? 협력하나 너의 주체는 본분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하면 안 되는,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관은 있으나 협력은 하지만 네 주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개성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끌려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삶을 리드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 남과 협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 동화된 겁니다.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 적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본질을 잊어먹는다는 것. 화하지만 자기 본질을 잊어먹는다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적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고 뭐에 대해 집중하게 되냐면 결과나 성과나 자기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강조하는 게 협력하는 인간, 공생하는 인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협력하지만 그 안에서 공익을 갖고 하지만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창의성에 대해서 보상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개발한테 안 주고 팀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보시면 경청 테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 보시면 결과지 있었죠? 아까 거기 뒤를 살짝 보시면 이게 경청 테스트입니다. 소통하는 거의 기본은 뭐냐면요. 80 듣고 20 대답하는 겁니다. 20 말하는 겁니다. 경청이 거의 대부분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에 성공하는 요인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남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한답니다. 경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남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많이 이끌어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죠. 대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교육자시니까 다 뭘로 평생을 사시죠? 네, 그렇죠. 입구력이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병이신 거죠. 그러니까 왜 소통에서 경청이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남한테 듣는 거다.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항 보시면 정말 평범한 문항이죠. 그럴만한 문항이 많습니다. 근데 뭐냐면 들을 때 비교하거나 짐작하거나 연습하거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줘야겠구나.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다 뭐냐면 짐작하고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경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가 15개 손 안 들려고 그러겠습니다. 15개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한다. 제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계신 분들, 6개에서부터 14개 분들은 듣는 척 하기나 선택적 듣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단체 듣고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적극적 듣기와 공감적 듣기가 있습니다. 공감적 듣기 반대말이, 경청의 반대말이 딴청입니다. 그래서 딴청,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 경청은 연습을 시간이 좀 되는 해볼까요? 아닙니다. 표정을 많이 경청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그러니까 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많이 이끌어내게 하는 거죠.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걸 미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SQ라는 그 사회적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인간의 뇌는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울신경세포는 뭐냐면 상대방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해요. 동료의식을 느끼거나 호감을 느끼면 그런 세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음영한 건데요. 여러분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이제 그럴 나이신 지나셨지만 그런 거 나가본 경험 있으시죠? 지금 써먹으면 참 좋은데 그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나가면 누군가 내 파트너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한 잔 마시면 됩니다. 같이 먹어주는 인간이 내 겁니다. 나와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호감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잠깐 의자를 땡겨 앉으면 같이 땡겨 앉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같은 행동을 하면 살짝 같은 걸 따라해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감하는 표시를 공감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미러링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정리를 세 가지로 하면 도전, 실천, 소통입니다. 이 세 가지죠. 도전이 가장 중요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고착 마인드셋을 갖지 말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역경에서 극복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하기보다는 실패로부터 얻는 것들을 더 많은 더 집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미래 인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협력하는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팀 플레이어, 팀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고 그 기본이 경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라톤을 인생의 마라톤을 뛰는 것이지 100m 달리기를 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천할 때는 마라톤을 뛴다는 게 아니라 1%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창의성의 도구인데 생각 도구입니다. 이게 저 옆반에서는 이화선 박사님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13가지 생각 도구가 있습니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원래 이 책을 보았던 이유는 동양과 서양의 그 창의성이 뭐가 다른가요부터 시작해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반부 6개인가 7가지가 창의적 사고 관계 있고 나머지는 융합입니다. 뒤에 7개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뭐냐? 관찰입니다. 관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감을 활용해야 한다. 오감 플러스 하나 더. 직관을 활용하는 관찰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걸 많이 쓰죠? 감각 중에? 네, 시각을 많이 쓰죠. 시각에 관련 정보를 많이 쓰는 사실 시각의 정보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주게 되고. 근데 너무 익숙해요. 그 감각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보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냐면은 스탠트 기울기 한 사람은 뭐라냐면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걸 봐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보지만은 나오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오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감 중에 하나를 꺾는 방법도 있습니다. 빼는 방법, 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하냐면 제일 많이 쓰는 광수용기, 즉 시각을 이렇게 제거하고 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요. 아주 간단한 연습은 뭐냐면 저희 성대에서 만든 그 재능교육에서 나온 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습니다. 책이 안 팔려가지고요. 근데 감각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청각을 듣는 거를 시각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쓸 데가 없군요. 그러니까 번개 표시를 막 줘요. 이거를 몸으로 표현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 애들이? 뻗어서 뜁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리를 표현하면 번쩍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각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은 거꾸로 이제 시각으로 주고선 청각으로 표시하는, 말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방법이 신봉상을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거 안 써놨습니다. 근데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쓰는 거라서 여러분들. 근데 간단한 겁니다.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존에 익숙했던 사람들, 친한 사람 놓고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눈 감고부터 이제부터 하면요. 다 다릅니다. 눈 감고 들어보시고, 눈 감고 만져보고, 눈 감고 하면요. 다 다르답니다. 그거를
누가 알려주셨냐면은 저랑 같이 수업 듣던 선생님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죠. 응용을 어디서 했냐면은 이분이 또 이걸 했답니다. 평상시 자기가 산책길을 했답니다. 그 길을 자기가 눈을 감고 걸었답니다. 아침에 계속. 그랬더니 그게 정말 다르더라는 거죠. 새로운 감각이, 새로운 사고가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감각 하나, 제일 많이 쓰는 감각 하나를 딱 잡아놓으니까, 딱 멈춰놓으니까 다른 것이 느껴지더라. 즉, 새로운 것이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관찰은 새로운 걸 찾는 겁니다. 그냥 보여진 대로 보이는 거지만, 실제의 목표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그것들 하나 빼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뺄셈. 즉, 제일 많이 쓰는 감각을 하나 빼보는 거니까 더 낫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지만, 뭐 하부라는 것보다는 뭐 빼는 게 더 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많이 익숙했던 시각을 빼놓고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듣고, 보고,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시각에 대한 정보에 잠깐 잃었더니 오히려 다른 게 더 발전하죠. 그러면 상상력이 더 풍부해진답니다. 생각의 탄생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청각을 잃은 사람들이 형상화하는 게 더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상화가 더 어렵대요. 오히려 시각이 잃은 사람, 헬렌 켈러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상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형상화 능력을 또 얘기합니다. 이건 형상화 기법인데, 형상화 기법은 상상과 현실 사이를 교류하는 겁니다. 상상한 것들이 어디서 그려지냐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도 보통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떠오르죠. 떠오르면서 그것 형상화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음악가들은 듣는 것들을 뭐 합니까? 소리로서 형상화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각적 형상화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딱 어떤 얘기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칠판이 보이죠? 그럴 때는. 그 장면이 보이죠? 뭐 그럴 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 그러면서 정보가 딱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형상화라는 건 뭐냐면 마음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죠? 그래서 답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거고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건 이 연습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형상화 연습을 시키는 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상자를 하나 줍니다. 이렇게 보여도 됩니다. 자, 이 상자가 있습니다. 상상하는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물론 이렇게 연습을 시키겠죠. 자, 공원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병원 있잖아요. 병원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해서 상상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제일만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셨죠? 맛있는 사과 있으시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위에서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라고 그러시면 치실 것 같은데 좀 한번 그려보시죠. 그래도 네, 갑니다. 자, 이거죠? 이거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세상에 제일 맛있는 사과, 제일 맛있게 보이면 되겠죠? 자, 이거는요. 자, 한 입 먹어도 되겠죠? 그럼 이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옆모습 달라지겠죠? 자, 설마 이것까지? 네. 이거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형상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남이 보는 걸 똑같이 보지만 상상한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과를 생각했죠? 그죠? 우리가 딱 봤던 거 생각하신 거죠? 자, 가장 맛있는 사과는 남이 먼저 먹던 사과입니다. 누가 먼저 먹었을까요? 까치가 먹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모양이 달라지겠죠? 제가 상상한 사과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다 남은 거죠? 다 먹었겠죠?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야죠? 지금과는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저한테 반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과, 그러니까 이런 사과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는 이런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죠. 생각한 대로 나옵니다. 이건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먹었습니다. 예, 그렇죠. 먹어서 그냥. 그럼 뭘까요? 뭘 그리면 되나요? 그러면요. 그렇죠. 사람 얼굴 그리면 됩니다.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잖아요. 제일 맛있는 사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 이미 그건 내 뱃속에 있다라는 거죠. 포만감을 두고. 그러니까 뭘 그리면 됩니까? 다른 게 나오겠죠. 그걸 멀티연합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멀리 가는 아이일수록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 보고 설마 이것까지 나올까라고 하는 거죠. 형상화 기법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서 나중에 다른 거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걸 따라서 대학이 바꿔지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허용하면 됩니다. 수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화 기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상상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그대로지만 같은 것을 보지만 상상은 다르다. 상상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표현하는 것, 이게 형상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관찰이 있고, 그 다음에 형상화, 그 다음에 단순화인데, 단순화는 그래서 본질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정리하면, 행복과 창의성은요, 자기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기 영역,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도전이고요. 거기서 새로움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융합하게 되고, 다른 분야와 교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마라톤을 뛰는 거죠. 그래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챔피언 리더십이라고, 마인드셋이라고 또 소개 여기 해요. 챔피언 마인드셋은 뭐냐면요. 그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마인드입니다. 성공 마인드와 같은 마인드예요. 이 분야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물을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기 분야에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합니다. 협력하기 위해서 소통한다는 거죠. 소통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팀 플레이어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나 혼자서 잘 되는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팀을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아이들한테 얘기를 딱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은 내가 뭘 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끌고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리더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나 자신을 이끌고 남한테 협력해주고 인파워먼트 한다는 거죠. 그걸 뭘로 하냐면 소통으로 합니다. 리더는 소통하는 사람이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혼자 가려고 하진 않죠. 그게 현재 시대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분을 또 끄집어내네요. 좋아하는 말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스스로 간 책에서 벗어나 자기의 잠재력을 믿을 때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잠재력을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각형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잠재적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재능은 사라지고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훌륭한 강의는 질문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빨리 끝내준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끝낸다고 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